어머니, 오늘까지 이사 나가셔야 합니다. 뭐라고?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이미 다른 곳 알아봤으니까 빨리 짐 싸세요. 아니, 준호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너희 엄마인데. 엄마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됐잖아요. 저희처럼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보시면 평생을 참고 살아온 한 어머니의 통쾌한 반전 사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해에 살고 있는 74세 박말순입니다. 제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죠. 다리가 뻐근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리지만 몸은 익숙하게 부엌으로 향합니다. 저녁 먹고 남은 밥에 새로 고봉밥을 얹고 미리 불려놓은 콩나물을 넣은 콩나물국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며느리 수진의 입맛을 맞추려면 국간장간은 절대 넘치면 안 됩니다. 반찬은 어제 먹던 멸치볶음을 다시 볶아 식탁에 올렸죠. 하지만 늘 돌아오는 건 한숨과 불평입니다. 어머니, 또 멸치요? 이거 질린다고 했잖아요. 진짜 입맛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괜히 죄스러워져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는 저를 보며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신문만 봅니다. 손주들은 아침 인사도 없이 뛰쳐나가듯 학교에 갑니다. 아무도 앉지 않은 식탁을 혼자 정리하며 저는 늘 같은 질문을 되냅니다. 나는 여기 왜 있는 걸까?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어요. 빨래할 때 블라우스는 드라이 맡겨달라고 그랬어. 다음 날 아침 세탁소에 들러 조심스레 맡기고 돌아왔더니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맡기셨어요? 어머니, 너무 늦잖아요. 이런 건 제때 안 하면 의미 없다고요. 그날 이후 집안일을 해도 칭찬은커녕 지적만 돌아왔습니다. 청소기 돌려도 먼지 한 톨만 남으면 불평이었고 음식을 해도 영양이나 칼로리가 문제였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하는 날엔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어머니, 그날은 낮에 좀 나가주실 수 있죠? 저희 친구들이 어르신 계신 자리 불편해서요.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외출복을 꺼내 입고 무작정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갈 곳도 없는데 괜히 시간을 끌듯 벤치에 앉아 있던 그때 문득 든 생각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 그냥 집안의 불편한 존재인가. 감기 몸살로 이틀 밤을 넘기고도 몸이 회복되지 않았던 날. 39도가 넘는 열에 식은땀이 흐르는데 며느리 수진이 들어오며 한 말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머니, 저녁은 하셔야죠. 오늘 애들 학원도 늦고 저희도 늦게 들어올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래도 결국 몸을 끌고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국을 저으며 팔이 덜덜 떨렸고 무릎은 제대로 서 있지 못했죠.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걸 본 준호는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시지. 왜 꼭 감정적으로 행동하냐고. 그날 밤 고열에 시달리며 잠꼬대를 했나 봅니다. 다음 날 수지는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밤에 너무 시끄러우셨어요. 저희 애들도 놀라서 잠 설쳤잖아요. 아픈 노인의 잠꼬대마저 불쾌해하는 집. 저는 그날을 계기로 몸도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어느 늦은 밤 화장실 가는 길에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 계속 같이 살면 우리 너무 불편하잖아. 맞아, 어머니가 간섭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무언의 압박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없으면 우리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요양원은 어때? 요즘 괜찮은 데 많다던데.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속으로 울고 이불을 붙잡고 소리 없이 목을 눌러 삼켰습니다. 가족이 아닌 짐, 간섭, 불편함. 이 집에서 제 존재는 그저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기분 좋게 웃으며 제주도 여행을 이야기하던 날, 저는 작게 기대해 봤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수지는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이번 여행은 저희 가족끼리요. 어머니는 조용히 집에서 쉬세요. 어머니도 그게 더 편하시죠?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동안의 희생과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일까요? 가족이 가는 여행에 함께라는 말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제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참자. 내가 나가주마. 대신 아주 단단히 보여주고 떠나야겠다. 준호 가족이 여행을 떠나자마자 저는 집 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랍 속 공과금, 영수증과 통장 정리 파일을 꺼냈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34평 아파트 급매 내놓고 싶어요. 중개인이 왔을 땐 제 눈빛이 흔들림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가족분들 동의는? 이 집 제 명의입니다. 제가 결정합니다. 며칠 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젊은 부부가 집을 마음에 들어 했고, 저는 내심 그 부부에게 이 집에서의 새 행복이 깃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에서의 제 시간도 이제 끝이라는 걸 실감했죠. 이사 날짜를 정한 뒤 저는 통영에 있는 작은 집을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바다 근처 조용한 마을, 조그마한 마당과 햇살 좋은 거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들에게 보일 프레젠트를 준비했죠. 엑셀로 정리한 가사노동비, 육아비, 간병비, 그리고 월세 비용까지 총합 3억 7천여만 원 전부 A사로 인쇄해서 고이 파일에 넣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집 안에 울려 퍼졌죠. 할머니, 우리 왔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금세 눈치챘습니다. 거실엔 박스가 잔뜩 쌓여 있었고 집 안은 평소보다 훨씬 휑하고 조용했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왜 짐이 이렇게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짐 싸는 거야. 나 이사 가니까. 이사요? 어디로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수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호도 곧 거실로 들어오며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진짜 이사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장난 아니죠? 응, 진짜야. 계약도 끝냈어. 내일 아침 이삿짐 트럭 와. 아니, 그럼 갑자기 이렇게 이사를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집은요? 그때 저는 준비해둔 계산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 준호 손에 건넸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봐라. 준호가 조심스레 봉투를 열고 내용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내가 너희랑 같이 살면서 한 모든 일의 값이야. 25년간 가사노동, 손자들 육아, 병간호, 생활비 보탠 것까지 전부 계산했어. 그리고 내가 이 집 주인이니까 너희가 지금껏 낸 적 없던 월세도 넣었지. 수진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돈으로 따지면 뭐든 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날 사람으로 안 보고 가사도우미로 봤잖아. 그럼 나도 너희를 세입자로 본 거지. 준호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엄마, 우리가 잘못한 거 알겠어. 근데 이렇게 갑자기 집을 팔고 나가시면 너희는 나한테 나가라고 말했잖니. 내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내가 없으면 더 자유롭겠다고. 그래서 도와준 거야. 진짜 자유를 주는 거지. 그 말에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이런 식이면 저희가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애들 학교는요?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나는 너희에게 내 삶을 다 내줬고, 이제 그만하려고. 나도 사람이고, 나도 인생이 있어. 준호는 멍한 눈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토록 익숙하던 공간이 마치 낯선 타인의 집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했어요. 진짜 너무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볼 순 없어요? 이미 계약 끝났어. 돈도 받았고, 내일 이사야.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건 너희가 날 그저 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짐에서 벗어나게 만들 거야. 그 말에 수진이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이기적이세요. 그 순간 저는 천천히 눈을 마주치며 말했죠. 그래, 이기적일 거야. 앞으로 남은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너희 위해 산 세월은 충분했어. 이사 당일 아침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제 물건은 대부분 낡았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겼으니까요. 이삿짐 기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짐이 생각보다 적으시네요. 가져갈 게 별로 없어요. 그동안은 남의 걸로 살았으니까. 모든 짐이 실리고 나서 현관 앞에 섰을 때 준호가 조용히 나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연락 자주 드릴게요. 그래, 자주 해라.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들이 울먹이며 안겨왔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 없으면 너무 슬퍼요.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하게 살 거야. 너희도 행복하게 살려. 이제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가 아니라 박말순으로 살 거야. 차에 올라타고 창밖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그 집에서의 모든 기억이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네. 통영에 도착했을 때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친구 순자가 소개해준 작은 원룸은 소박했지만 아늑했고 창문을 열면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조용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드는 저녁 하늘 아래로 갈매기 한 마리가 천천히 날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유롭게. 그날 저녁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혼밥을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인데 이상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이렇게 썼습니다. 2025년 5월 11일. 내 인생의 첫 번째 날. 다음 날 아침 해가 창문으로 쏟아질 때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말수나 잘했어.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너를 위해 살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그제야 진짜 사람이 된다는 걸. 이상으로 박말순 어머님의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 어디선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웃고 계실 말순 어머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